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에 그동안 고수해왔던 아베 스타일의 경제정책이 좀 달라질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지금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를 한번 만난 적이 있고 제가 화장실 쫓아갔었다는 말씀은 한번 드린 적 있죠. 헬리콥터 구로다가 이웃 나라들을 가난하게 한다 해서 자 언제까지 가난하게 할 겁니까? 물어봤는데 대답은 못 들었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그때 처음 들어가 봤네요. 그리고 아베 총리 생전에 G20 정상회의 때 스쳐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캐릭터를 종합하자면 참 강경하다. 제 느낌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아베식의 경제 정책 골간이 좀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10여 년 동안 고수해온 초완화적인 정책, 이른바 세계의 화살로 불리는 아베의 경제 정책이 그의 부재 이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될지,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국외대 일본학과의 이창민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세계의 화살로 불리는 아베의 경제정책, 이거 예전에 금융위기 당시에 생각해보면 정말 기사 많이 썼거든요. 당시 아베 총리가 이 구상했던 이 정책의 목표는 뭡니까? 예, 우리가 일본 경제 과거 30년을 조금 회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일본 경제가 이제 버블이 붕괴된 게 90년, 91년 무렵이죠. 이제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92년 정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92년부터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게 이제 2012년 12월이니까 한 20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연평균 1인당 GDP 증가율이 0.6%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 이제 95년에 처음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데, 이후에 이제 2012년 12월까지 월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마이너스 0.1%예요. 그러니까 이제 18년,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긴 세월 동안에 이렇게 이제 평균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드문 현상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이제 경험하지 못한 매우 특수한 상황인데, 아베노믹스는 일단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20년에 걸친 이제 장기 불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제시된 경제 정책인데요. 일본의 장기 불황을 둘러싸고 대략 이제 두 가지 정도 가설이 이제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플레이션 기대가 디플레이션 스파이럴로 이어졌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가격 하락을 예상하면 소비나 투자를 이제 뒤로 미루게 되죠. 나중에 사면 더 쌀 거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기업의 판매 실적이 악화하고 고용도 축소하고 임금 삭감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하고 더불어서 생산성이 많이 하락했다는 건데요.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장기 침체에 빠졌다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일본의 잠재 GDP 성장률을 보면 꾸준히 하락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두 가지 원인 중에서 이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된 디플레이션 기대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율이 확실히 정착될 때까지 무제한적으로 본원 통화를 이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그런 처방전이 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 지목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 한계 기업을 퇴출시키고 노동 개혁, 이제 하다라키 카타 카이카크라 그래서 이제 일하는 방식을 이제 개혁해야 된다. 이른바 이제 구조 개혁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제 이런 처방이 제시됐거든요. 이게 아베노믹스는 이 두 가지 처방전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아베노믹스의 세 화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화살이 대담한 금융 정책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양적 완화의 다른 표현이고, 세 번째 화살이 이제 민간을 촉진하는 성장 전략인데, 이건 이제 구조 조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화살이 기동적인 재정 정책인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 일본의 역대 정부가 이 재정 건전화에 사실은 발목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동일본 대지진을 아베가 경험하면서 더 이상 이제 재정 건전화에 얽매이지 않겠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총수요를 자극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상의 전환을 했고, 결국 이제 정리하면 아베노믹스는 20년의 장기 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그런 이제 종합 대책인 셈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시된 수치 목표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명목 성장률 3%, 실질 성장률 1% 이런
목표를 내세우게 됩니다. 네,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네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스파이럴을 만들 수 있다 해서 웨이지 스파이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이 그때는 어떻게든 우리가 물가를 2%까지 올라가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생각해 보면요. 한국은행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그 관리 목표 범위 하단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이 불과 몇 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베노믹스 세계의 화살이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을 되찾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아베노믹스 효과를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이야기되는 게 엔저하고 주가 회복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 개선입니다. 네. 근데 이 세 가지는 지금도 사실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엔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주가도 아베노믹스 실시 직전에 비해서 지금 3배 가까이 상승해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제 일본 증시는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완전 실업률 같은 경우 지금 5월 기준 올해 5월 기준 보니까 2.6%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3% 정도를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제 일본은 2013년 정도부터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환율, 주가, 고용은 굉장히 성적이 좋은데 반면에 이제 국내 투자, 뭐 임금, 물가 이런 측면에서는 초반에만 아주 반짝 효과가 있었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4년 4월에 이제 소비세 증세가 한 번 있습니다. 네. 5%에서 8%로 올랐는데 이 소비세 증세를 단행하면서 뭐 회복됐던 소비도 다시 이제 다 하락하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물가 상승률도 결과는 목표치에서 멀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이 아베노믹스 경기가 이제 71개월간 호황이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성적표를 좀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아베노믹스 목표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2%, 명목 성장률 3%, 실질 성장률 2% 이렇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0.89%, 네, 명목 성장률은 1.61%, 네. 실질 성장률 0.85%, 전부 다 이제 목표치 딱 절반 정도씩만 달성이 이제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 아베노믹스가 이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는 버블이 붕괴한 다음에 한 30년 동안 일본 경제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 90년대 이제 전 세계적인 IT 투자 붐 속에서 일본만 이제 홀로 뒤처졌죠. 그러면서 생산성 저하와 자본 수익률 저하를 피해서 기업들이 다 해외로 진출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 지금 보면 환율하고 수출의 연관성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저가 됐다 그래서 수출이 늘지 않아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수출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뭐 일부 되겠지만 예전처럼 이제 수출해서 돈 버는 나라가 아니고 예전에는 지금 이제 공식이 있었잖아요. 환율이 그렇죠. 뭐 얼마가 되면은 네네네. 기계적으로 얼마가 이익. 그렇죠. 그게 근데 더 이제 이상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해외 생산 수출 거점을 마련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서 이제 뭐 소비하고 수출하다 보니까 수출하고 연관성이 희박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쉽게 엔저로 엔 차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수출 기업이 됐든 현지 생산 기업이 됐든 1달러짜리 물건을 팔면 1달러에 100엔이던 시대에는 100엔만큼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데 1달러 130엔이 되니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130엔의 영업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냥 환차익을 얻는 그렇죠. 거죠. 네. 그 상태에서 그거를 국내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해외에 다시 재투자를 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굉장히 개선됐는데 해외 공장이 있다 보니까 국내는 투자를 하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 노동자 임금 상승으로도 연결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내는 설비 투자가 없고 임금 상승도 없고 소비 회복이 없는 산무 경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치상으로는 호황이지만 피부로 이제 온기를 느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낮을 젖자를 써서 저온 호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저온 호황. 네네. 지금 이 저온 호황이 일본 경제 어떤 새로운 균형점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 묘하면서도 확 와닿는 단어네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수치상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나라 경제 활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약간 곤약 같은 경제랄까요? 네, 그런 상황인데 저는 교수님 질문 있어요. 돈을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풀어댔잖아요. 그 한동안은 그냥 현금을 주기도 하고 쿠폰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현금 살포하는 정책을 쓰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가가 멀쩡합니까? 지금 사실 이제 수출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이제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수출 물가는 많이 이제 올랐는데 지금 보니까 5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2.5%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그렇죠. 편이죠. 미국 같은 경우 이번에 뭐 8% 9%라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다들 그 정도만 됐으면 아마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네네.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수입 물가는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소비자 물가, 최종 소비자들 그 물가까지는 이제 반영이 좀 덜 되고 있는 게 이 기업들이 물가를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 소비자들이 지난 30년 동안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낮은 가격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 가격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거부감이 있어서 그 얘기는 곧 지금 이제 내수 중심의 기업들의 이익이 축소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올려야 될 것이고 지금 소비자 물가는 조금씩 계속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본이 수출 많이 한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내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1억 명 정도 되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살까 봐 값을 못 올린다. 결국 그 얘기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러잖아요. 그 물가가 오르면은 가격은 올리지 않고 안에 있는 내용물 그람수를 좀 줄인다든지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데 지금 그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쪼그라뜨려서 값은 안 올리는데 네네. 양을 줄여버리는 거죠. 네네. 지금 이제 일본 기업들이 지금 이제 고물가를 그런 식으로 이제 충격을 지금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근데 결국에는 이건 이제 반영을 할 수밖에 없고 아마도 지금 2.5%인데 한 2.8%, 3% 가까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나리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좀 납득이 되는 게 바로 6월에 이제 일본에 파견이 된 한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쿄의 정말 중심가인데도 아직까지 점심에 8,000원에서 7,500원 사이면 먹을 만한 밥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8,000원에서 7,500원 사이에서 지금 시내 중심가에서 먹을 수 있는 한상 차림 찾기 어렵거든요. 이게 왜 가능한가 생각을 해보니까 충분히 가격을 전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첫 번째 화살, 세계의 화살 중에서 윤전기를 돌려라 이렇게 정리가 됐던 일본식 양적 완화 정책은 결국 지금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10년 동안 일본은행이 계속 돈 풀기를 해오면서 해외 진출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수출 기업들에게는 쉽게 이제 한 차익을 얻게 해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국내 투자나 임금 상승으로는 잘 연결이 이제 안 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 3월 이후 이제 미국이 수차례에 걸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일본은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차이가 이제 점점점 더 벌어지면서 일본의 엔이 정말 이제 역사적인 엔저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1달러 한 138엔대 좀 되는데요. 이게 지금 1998년 이후에 24년 만에 겪어보는 엔저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엔저 상황에서 지금 외국에 생산 거점 있는 기업들은 계속 이제 엔저로 환차익을 얻을 테니까 그 기업들은 사실 불만이 크지 않고 다만 이제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제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제 버는 만큼 또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에 상관없는 내수 중심 기업들이 엔저로 인한 비용 상승 부분이에요. 이제 내수 중심 기업들이 이익이 축소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국민들 즉 가계의 문제입니다. 임금은 계속 제자리 보합세나 약간 지금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있으니까 결국 최종 소비자 물가도 조금씩 좀 상승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바람에 말 그대로 생활 수준이 하락하고 있어서 일본이 값싼 일본이 됐다 이런 말이 지금 자조적으로 일본에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값싼 일본이 됐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의 재정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 보여요. 한때 보면 일본 국채는 무한히 발행해도 괜찮아. 일본 국민들이 다 사주니까 이 나라는 문제 없어라고 했지만 부채 비율을 보니까 뭐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던데 일본의 재정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아베노믹스 시작할 때 한 2015년까지 프라이머리 밸런스라고 하죠. 이제 기초 재정 수지 네. 이를 GDP 대비 기초 재정 수지 적자를 반으로 줄이고 2020년에는 흑자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제 두 번 소비세를 올리거든요. 2014년 4월하고 19년 10월하고 5%에서 10%까지 두 배로 올렸는데 그래서 세수가 47조 원에서 64조 원까지 늘어났어요. 세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령화로 인해서 좀 사회보장비가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지금 한 해 예산의 33.6%를 사회보장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또 국채를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그 이자 원금 갚는데 또 예산의 한 22.3%를 쓰고 있어요. 엄청난 비율이네요.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세금만으로는 부족해가지고 또다시 전체 예산의 40%는 새롭게 또 빚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정부 부채 GDP 대비 비율이 한 260% 정도 되는데 압도적인 세계 1위죠. OECD 평균이 80%니까 그 3배 이상. 그러니까요. 예, 높은 260%. 네네. 그 얼마 전에 그 경제 동호회라고 기업 경영인들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소비세를 지금 10%에서 19%로 올릴 경우에 2050년 정도 되면 정부가 재정 건전화 목표 달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지금. 그리고 이런 상황에 소비세를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두 번 올릴 때에도 엄청난 반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고자 하는 의욕도 굉장히 꺾였고 그럼요. 교수님 지금 상황에서 앞서서 저온 경제다 그리고 값싼 일본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일본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예, 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노동 생산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일본 생산성본부가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2019년 일본의 취업자 1인당 노동 생산성이 OECD 37개 국가 중에서 26위입니다. 그러니까 G7 중에서도 꼴찌고 우리나라가 24위인데 우리나라보다 이제 뒤처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원인은 이제 당연히 고령화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일본의 그 고령화 그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한 28.9%좀 돼요. 30% 가까이 되고 작년에서 올해 이제 취업자 수가 60만 명, 재작년에서 작년 이렇게 1년 동안 60만 명 늘어났는데 그중에 30만 명이 고령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생산성 하락은 사실 고령화도 문제지만 자본 투입을 잘하면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자동화가 되면 한 명이 여러 대의 기계를 담당할 경우에 생산성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기피하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자본 수익률이 높은 해외 이제 생산 거점, 수출 거점 마련하고 남아 있는 국내 기업들도 돈 빌려서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본의 34만 개 일본 기업 중에서 24.4%에 해당하는 8만 4천 개가 기업이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빚 안 내고 부채보다는 이제 현금성 자산 보유한 기업이 많다는 뜻이죠. 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고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임금 상승도 되지 않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한 10년 동안 해온 아베노믹스 그 방식의 경제 정책은 성적표를 내보자면은 이게 후한 점수 주기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도 총리가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 왜 이 방식의 경제 정책을 계속 펴온 겁니까? 그 일본의 노구치 유키오라는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마약 같은 엔저 효과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이제 이 표현이 굉장히 그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베노믹스 효과가 환율, 주가, 고용지표 이 세 개가 성적이 좋았다 그랬는데 네. 이 중에서 고용지표는 사실은 인구 감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베노믹스의 효과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럼 이제 남은 게 환율하고 주가인데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화 약한 엔화로 기업이 손쉽게 한 차익을 얻게 되면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이게 이제 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결국 이제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해서 기업의 가치가 상승해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고 이 엔저로 인한 영업이익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운의 힘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은 계속 이 엔화 약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압박을 정부에 계속 가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부의 경제 정책도 이 방향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 같은 경우는 실질임금이 감소하니까 좀 불만을 가질 법도 한데 문제는 고용 상황이 좋잖아요. 네. 일단 취업은 돼 있고 물가가 오랫동안 이 저물가가 디플레이션이 이어졌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크게 하락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딱히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뭐 나쁘다고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 정부 이후 스가 정부, 기시다 정부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 마약 같은 엔저 효과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서 유지되어 온, 그러니까 저임금으로도 살만한 수준의 물가였기 때문에 큰 불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엔화 가치는 원화 가치보다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조만간 그들도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올라가는 걸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베 이후의 경제 정책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본은행이 당분간 이 통화 완화책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 회복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지난 30년 동안 저금리로 계속 돈을 빌려왔죠. 사실상 네. 이제 자본 비용이 거의 없던 셈이었는데 금리를 만약에 올리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기업이 꽤 이제 나오는 거죠. 특히 그 지난 2008년 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망하기 직전의 기업들한테 추가 대출을 해주면서 연명하고 있는 기업이 꽤 있거든요. 좀비 기업들이요. 그렇죠, 그렇죠. 이 기업들은 이제 금리 상승하게 되면 굉장히 부채 상환 위기에 몰리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주택 론 부담이 크죠.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가게도 지난 30년 동안 대부분 저금리 혜택을 통해서 장기 주택론으로 집을 마련해 왔거든요. 근데 임금은 그대로인데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안 그래도 소비가 안 늘지 않는데 이제 더 소비가 얼어붙을 거고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정부의 이자 부담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본 정부가 지금 1,000조 원이 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1%만 올려도 연간 10조 원 이상의 이자를 이제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일본은행은 역대급의 엔저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금리 상승만은 좀 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본심이 아닐까. 예. 자, 그러면 그들도 모르지 않을 거예요. 병을 진단을 하면서도 한동안은 이거 외에 방법이 없다. 그런데 전 세계 선진국 중에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거의 유일하잖아요, 일본이. 이런 상황에서 내년 4월에 이 구로다 총재, 헬리콥터 구로다로 불렸던 이 일본은행 총재가 임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추가 통화 부양책을 주저하지 않겠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네네. 그것하고 맥락이 닿는 것 같은데 향후에 이분이 이제 임기 끝나고 나갔어요. 아베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 정책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뀐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후보가 등장을 하면 좀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아베 경제 정책하고 기시다 경제 정책 제일 큰 부분이 다른 게 뭐냐면 성장이냐 분배냐거든요. 근데 기시다 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이 아베노믹스가 빈부격차를 확대했기 때문에 네. 자기는 이제 분배를 강하겠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기시다 총리가 작년 10월에 취임할 때 금융소득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한번 발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의 배당금이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율을 대폭 올려서 분배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기시다 총리의 이제 기시다 쇼크라고 불리면서 네. 이 일본의 그 니케이 지수가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발 물러서면서 앞으로 논의는 계속하겠다 이렇게 끝나긴 했는데 결국 이제 기시다 총리가 얘기하는 분배 강화 핵심이 이제 증세라는 게 이제 명확해졌죠. 결국 이제 이번 참의원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고 2025년까지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로다 총재가 내년 4월에 이제 끝나면 아마 4월까지는 이 금융 완화를 지속하면서 분배를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증세안을 모색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입 물가 상승하고 엔화 가치 하락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생활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4월에 쿠로다 총재 임기가 끝나면서 신임 총재 임명하면서 아마도 방향 전환을 위한 그런 숙고에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지는 않겠지만 고민은 할 겁니다. 일단 하나씩 시장에 던져볼 텐데 자 마지막으로 엔저가 그래서 약간 완화가 된다. 이게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엔저를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데요.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고 보면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자, 줄여볼까요, 교수님? 예. 뭐 일본이 뭐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은 네. 없잖아요. 큰 결국엔 이제 영향 없다. 그러면 지금도 사실은 엔화 약세될 때 원화도 같이 절하되면서 수출 기업한테 영향이 네. 제한적이거든요. 앞으로도 바뀌어도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일본어학과 이창민 교수였고요. 저는 내일 올게요. 발전.